내용을 좀 보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는 크게 FAT32, NTFS, ReFS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FAT은 뭐냐, 다른 말로 FAT16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따가 설명할게요. 16에 대한 부분은 디스크 용량이 최대 2기가까지 해서 포맷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FAT 방식으로 만약에 포맷을 하면 이 디스크 용량이 2기가를 넘어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이 한 개의 최대 사이즈는 2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어 같은 것들 보면은 파일이 하나가 2기가가 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 FAT 방식으로는 저장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FAT은 원래는 뭐냐면은 파일 FAT 해서 파일 할당 테이블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일 할당 테이블은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게 파일 할당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파일 시스템으로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AT 테이블의 기본 크기는 16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이게 FAT 테이블, 파일 할당 테이블이 16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FAT FAT16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파일 할당 테이블이 32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AT32라고 부르는 것인지 눈치채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따가 제가 그 파일 할당 테이블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를 들은 이 얘들은 뭐냐면 FAT16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AT16 파일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FAT16으로 포맷을 하면 여기 시스템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영역, 시스템 영역. 그래서 시스템 영역에는 뭐뭐가 존재하냐면은 여기에 부트 레코드 부분, 그 다음에 파일 할당 테이블 부분,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영역 부분은 클러스터 1, 2, 3, N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파일 할당 테이블을 설명하려고 이 그림까지 넘어왔는데 파일 할당 테이블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시스템이 어디까지가 시스템 영역이죠? 여기까지가 시스템 영역이죠. 그죠? 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얘가 파일 할당 테이블이 1부터 FAT16은 몇 번까지 존재하겠어요? 16까지 존재하겠죠. FAT32는요. 32비트까지 존재하겠죠. 이런 뜻이에요. 얘를 이제 이따가 얘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AT 테이블 뭐죠? 얘는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담는 최소 단위가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인데 여기 방금 아까 우리가 봤듯이 데이터 영역에 클러스터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FAT16 방식에는 이 클러스터 하나의 공간에 32KB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만약에 뭐 시어너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시어너 프로그램이 30KB의 데이터야. 그러면 이 클러스터 하나에 저장이 다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어너 프로그램 뭐뭐.c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40KB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클러스터가 32KB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클러스터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념은 여러분들 클러스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FAT30, FAT16은 클러스터의 크기가 32KB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AT32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FAT32는 윈도우 9 OSR2에 처음 도입된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게 포맷 방식이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고 디스크 용량이 최대 32기가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테라다. 그러면 통째로 이게 포맷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32기가 빼고 나머지는 못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제 한 개의 최대 사이즈는 4기가이다. 그래서 이제 4기가가 넘는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FAT32에서는 4기가 이상 되는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FAT32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일 할당 테이블이 32비트라고 했죠. 32비트계의 그래서 이 32비트는 즉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를 여기 시스템 영역에서 파일 할당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놨는데요. 얘가 32개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즉 얘가 하나의 하나의 비트에 그 클러스터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32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32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FAT16인 경우에는 뭐죠? 여기가 16비트가 존재하고요. 클러스터는 16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 32개의 파일 할당 테이블에 비트 수가 존재한다. 32는 그 비트 수이다. 파일 할당 테이블의 비트 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NTFS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NTF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T 계열에서 사용하는 거고 윈도우 2000 서버 이상에서 사용되어졌고요. XP 버전 윈도우 7, 8, 10에서 모두 NTFS를 사용하고 있어요. 윈도우 2000 이후 버전은 전부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 용량 최대 사이즈는 256TB. 그래서 포맷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뭐 1테라, 2테라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하드디스크가 사이즈가 그런 용량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T32 방식으로는 포맷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해야 그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뭐 100테라 뭐 이렇게 뭐 용량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256TB까지는 NTFS로 포맷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한계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는 16TB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의문점이 들 거예요. 도대체 파일이 한계가 얼마나 크길래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4기가 16TB 뭐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파일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SQL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들은요. 예를 들어서 NHN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만약에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수천만이 회원가입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국 사람들도 가입하고 그 개인들이 사용한 뭐죠? 물건 구매하고 뭐 네이버 쇼핑을 하고 부동산 정보를 기록하고 뭐 메일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엔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막 이런 정보들이 몽졸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용량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하나의 그 MDB 파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용량이 사용자 유저들이 많을 경우에는 용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용량의 정보들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용량의 파일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FS 요거는 뭐냐면 윈도우 서버 2012 서버
이후에 등장을 한 건데요. 12서버부터 등장을 한 파일 시스템인데요. 단일 파일 최대 크기, 즉 하나의 파일에 최대 저장할 수 있는 크기는 몇이냐면은 약 1677만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단점이 뭐냐면 부팅 디스크를 지원하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뭐 NTFS로 포맷을 하거나 팻 방식으로 포맷을 할 경우에는 부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C 드라이브 해서 C 드라이브를 만들잖아요. 운영체제를 C 드라이브에 깔았다 그러면은 C 드라이브로 부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 얘로 만약에 이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면 부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V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단점이 되는 거라서 실무에서는 부팅이 안 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NTFS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어, 디스크 용량이 큰 디스크 용량이 큰 게 필요하다. 점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스크가 막 테라바이트, 제타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막 크기가 막 늘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256 테라바이트가 넘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 얘를 개조해가지고 부팅을 지원하는 뭐 그러니까 단점, 취약점들을 보완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뭐를 볼 거냐면은 파일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게는 하드디스크라고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그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영역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추상적인데요. 제가 그 2012 서버를 이제 띄워놨다고 했죠. 띄워놨는데요. 여기 2012 서버 부분에서 보면 2012 서버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면 여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 2012 서버를 띄워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2012 서버를 띄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디스크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스크 관리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디스크 관리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디스크 관리자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VMware에서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60GB 잡아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디스크를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추가를 했어요. 몇 개의 디스크를 가상 디스크를 추가를 한 거거든요. VMware 안에다가 추가를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여기에 윈도우 2012 서버가 깔려 있는 디스크예요. 윈도우 2012 서버가 깔려 있고 여기에 C 드라이브 보이시죠? C 드라이브 보이시는데 여기에 보면 시스템 리저브드라고 되어 있어요. 시스템 예약돼서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여기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예약된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드라이브, 부팅하는 곳이죠. 여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 자료로 돌아가서 거기 그 시스템 영역, 방금 보여준 그 시스템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스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 영역, 예약된 뭐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요 부분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쓰고 뭐 그런 것을 제가 클러스터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게 클러스터가 1부터 얘가 아까 그 뭐죠? 그 FAT32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존재한다고 그랬죠. 파일 할당 테이블이. 그리고
클러스터도 32개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 32개만큼 존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SRC, 그러니까 뭐죠? 소스 디렉토리를 클러스터 1에다가 여기는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클러스터 1에다가 소스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소스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어느 클러스터에 파일을 어디 몇 번 클러스터에다가 무슨 파일을 저장해 놨고 걔는 언제 작성을 했고 언제 수정했고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기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소스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도 클러스터 1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루트 디렉토리 부분에 이 소스 디렉토리가 클러스터 1에 저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표시를 해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뒤에서 test.c라는 우리가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나서 test.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성이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클러스터 이제 기존의 클러스터 1에 다른 파일이 저장이 됐잖아요. 소스 디렉토리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클러스터 2부터 저장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test.c 파일이 얘는 만약에 요거 하나에 FAT16인 경우에는 32kB라고 했으니까 얘는 32kB가 넘는 파일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 2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 1에 이 저장된 정보들이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test.c가 2번 클러스터에 저장됐고 몇 날 몇 시에 저장됐고 뭐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2 여기에는 이제 파일 할당 테이블에서는 2비트 두 번째 비트에 클러스터 2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클러스터는 세 번째 비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1에 파일에 대한 정보가 저장될 때 파일 첫 번째 클러스터 값만 가리키는 거예요. 즉 어디에부터 기록되기 시작됐다 라고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클러스터 2에 저장했어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 2에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2비트 두 번째 비트에 가보면 다음 여기 이 파일이 그러니까 클러스터 3에 저장이 됐다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 3에도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 세 번째 비트에 가서 확인하면 끝이라고 표현했는데 즉 여기 두 개의 클러스터에 저장하고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에서 보면 이제 테스트 C 말고 c.hwp라는 파일이 저장이 된다. 이러면 얘도 그럼 뭐죠? 32kB를 넘는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kB를 넘는데 만약에 원래 그럼 두 개의 클러스터를 합치면 64kB잖아요. 근데 40kB다. 그러면은 24kB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c.hwp를 저장을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루트 디렉토리나 클러스터 1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c.hwp는 4번 클러스터부터 저장되기 시작됐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클러스터 4번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럼 얘 4비트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5번에도 저장돼 있어. 그러면 5번에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5번 비트에 가서 확인하면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파일의 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일 할당 테이블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test.c라는 파일이 추가로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데 클러스터 그 뭐죠?
4하고 5가 c.acwp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클러스터 6에 저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실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정했을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데 이 test.c 라는 파일이 이제 추가로 작성이 됐을 경우에 이 파일이 수정되거나 작성됐을 경우에 클러스터 6에 저장이 되고 이 정보는 또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그 뭐죠? 6번 비트, 이게 6번째 비트에 저장이 돼요. 파일 할당 테이블에. 그래서 여기는 끝. 이 안에 32KB 이내에서 끝났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부팅 순서에 대해서 할게요. 윈도우 부팅 순서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파워 셀프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걸 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포스트는 말하자면 우리 처음에 장치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오스에서 이 포스트를 실행을 하는데 이 바이오스는 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베이직 입출력 시스템을 이제 관할을 하는데요. 얘가 바이오스 안에서 포스트를 실행을 해서 파워 셀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가 만약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잘 꽂혀 있나 보고 만약에 제대로 안 꽂혀 있다 인식이 안 돼 그러면은 뭐예요? 삑삑 이런 소리를 내죠. 이런 비품 같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바로 포스트에서 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포스트 파워 셀프 테스트가 진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도 바이오스 모드에서 진행되는 단계예요. 1단계, 2단계가 둘 다 바이오스 모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오스 모드에서 CMOS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CMOS는 뭐 예를 들면 부팅 순서, C 드라이브 순서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USB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 드라이브로 부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런 부팅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시스템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팅 관련된 설정 사항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MBR 를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로드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MBR이랑 GPT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포맷하는 방식에는 MBR 방식과 GPT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FAT 16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부분은 MBR에 대해서 또는 뭐 FAT 16이 아니어도 FAT 32, FAT 그 다음에 NTFS도 모두 MBR 방식으로 포맷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2기가까지는 MBR로 포맷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MBR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MBR이 뭐고 GPT가 뭔가 여기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지금 아까 제가 VMware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2012 서버가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속성창을 열어서 보잖아요. 속성창을 열어서 보면 여기 볼륨이라는 탭이 존재하고요. 볼륨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파티션 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볼륨이라는 용어는 동적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파티션은 물리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은 논리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볼륨을 생각할 때는 디스크 파티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이 또 빨리 오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파티션 형식이 뭐냐? MBR이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밑에 부분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러 개 디스크를 추가해놨다고 했죠. 여기에서 보면 또 볼륨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도 MBR로 포맷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밑에 디스크 2에서 보시면 얘는 볼륨 탭에서 보시면 GPT, 가이드 파티션 테이블, GPT로 포맷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R이나 GPT나 예를 들어서 GPT는 작은 용량에 있는 디스크, 작은 용량의 디스크도 뭐 포맷이 가능한데요. 용량의 사이즈,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 디스크 사이즈가 크게 지원되는 방식이 바로 GPT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32기가를 넘었을 경우에는 GPT 방식으로 포맷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1테라, 2테라, 뭐몇 테라 그런 것들은 GPT 방식으로 포맷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이제 잠시 그 MBR이 등장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MBR 방식으로 포맷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값을 로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섹터, 저장 매체. 그럼 뭐야?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 여러분들 트랙과 섹터로 뭐 나뉘어지고 뭐 이런 거 아시죠? 하드디스크에. 그 첫 번째 섹터에 뭐가 저장되냐면 512kb의 영역인 그 기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공간이 있어요. 아까 시스템 리저브드 그 영역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고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MBR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NT 로더를 실행을 해요. 근데 NT 로더는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부팅 파티션에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C 드라이브의 C 드라이브가 부팅 파티션이었죠. 그 C 드라이브에 그 NT C 드라이브 그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인데 윈도우 서버 2000이 부팅될 수 있도록 간단한 파일 시스템을 실행하고 부트 INI 파일의 내용을 읽어 가능한 부팅 옵션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부팅 INI 파일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 버전들은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 부팅 INI 파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옛날에 그 여기 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도 깔고 윈도우 2012 서버도 깔고 지금은 우리가 뭐 VMware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상 어, 운영체제를 깔지만 기존에 이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컬에다가 깐다 이러면은 윈도우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운영체제 그리고 서버용 운영체제를 두 개를 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부팅이 가능했었거든요. 멀티부팅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그 정보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C 드라이브로 부팅할래? 아니면 D 드라이브로 부팅할래? C 드라이브는 뭐 그 데스크탑용 운영체제고 D 드라이브는 뭐 2012 서버가 뭐 아니죠. NT 서버가 깔려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걸로 부팅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NT 로더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부팅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ntdetect.com 이 그 다음 단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ntdetect.com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드웨어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PC의 CPU 유형이 뭔지, 버스 유형이 뭔지, 비디오 보드 유형, 키보드와 마우스 종류는 뭔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직렬 포트와 병렬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검사를 하는데요. 직렬 포트는 뭐죠? 프린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직렬 포트에 속하겠죠. 그런 그 하드웨어들을 검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보시면 NTOS 커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널이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커널 모드,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 안에 할이라는 게 존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har.dll이라는 파일을 로드하는 단계고요.
로드를 하는 단계가 바로 6단계예요. 그래서 그 커널 모드가 실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널을 로드를 하고요. 윈도우 2000 서버는 시스템 설정을 로드하고 이것을 뭐 여기 뭐 저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널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을 시작을 하는데요. 서브 시스템은 아까 뭐랬죠?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 기억하시죠? 그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데요.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을 시작을 하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들도 도와주고 커널 모드에 있는 관리자들도 이제 뭐 실행이 되도록 도와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이 윈도우 로그온.exe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놓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컬 보안 인증 서버가 엘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사 작동해서 비밀번호 인증이 맞았으면 그러니까 뭐 그 뭐죠? 그 비밀번호를 누구랑 비교한댔죠? 샘이랑 비교를 하죠. 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맞으면 일치하면 뭐를 해요? 유저 이니트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초기화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비밀번호가 맞았으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용자가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은 뭐 특정 서버, 특정 폴더나 파일은 접근할 수 있고 어떤 특정 파일이나 폴더는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능하고 뭐 그런 식의 정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쉘인데요. 그 쉘을 실행해서 각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에 맞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의 단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디스크 관리자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디스크 관리자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그 포맷을 만약에 여기 디스크 1을 포맷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디스크 1을 포맷을 하면 그러니까 MBR 방식으로 포맷할래, GPT 방식으로 포맷할래를 물어봐요. 파티션 형식을 뭘로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까 그 디스크 2에서는 GPT 방식으로 포맷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2012 서버는 MBR 방식으로 자동으로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시스템 리저브드 영역, 시스템 그 뭐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 영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기 윈도우의 부팅 순서가 비스타 이후, 즉 2007에 비스타가 나왔죠. 그 이후 버전부터는 이런 형태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2000이랑 XP랑 뭐 걔네들이 부팅하는 단계에서는 1에서 3단계가 모두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단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MBR을 로드한 이후에는 윈도우 부트 서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윈도우 부트 서브 시스템에서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에서는 윈도우 OS 로더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winload.exe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winload.exe 파일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엔티 디텍트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의 정보들, 각종 장치들의 드라이브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NTOS 커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 윈도우 운영체제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나요?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려웠는데요. 어려웠지만 또 정보 보안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